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한창 뛰어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이 축구나 농구를 하다가 팔목이나 발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뼈를 맞추기 위해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술 때문에 성장판이 다쳐서 키가 안 크면 어떡하냐. 꼭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장님, 이 걱정 타당한 걱정인가요? 아니면 뭐 수술이 정말 성장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오히려 수술보다는요. 네. 다쳤을 때 얼마나 다치느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판이라는 데는 성장세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치게 되면 그 성장세포가 얼마나 다치는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수술을 이게 만약 어떤 도구들이 들어가서 그 성장판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은 기구들이 엄청 발달하면서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수술을 안 하시면은 성장판 있는 부분이 불안정하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손상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봤을 때 안정된 구조물을 유지할 수 있는 성장판 손상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시는 방법도 좋지만 만약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수술이 꼭 우리가 막 분리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네. 이런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우선 되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성장판이 다친 정도를 보고 또 CT나 MRI 찍어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정말 얼마나 성장판이 다친 건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세포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쪽이 다친 건 확인이 되지만 네. 그 다친 게 성장세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2년 정도 팔로우를 해줘야 돼요. 뭔가 키가 크고 안 크고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같이 동등하게 자라줘야 되는데 동등하게 안 자라면 기울어지겠죠.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형이 너무 심해지면은 나중에 교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뼈가 자랄 때 네. 이쪽은 여기가 다쳤는데 이쪽은 안 다쳐서 여기가 네. 안 자라면 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너무 심하면 기능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추적 검사를 하면서 길이를 측정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다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다치고 한 2년 정도는 애들이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관리해줘서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은 빨리 해줘야지 기능적 손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엔 관절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구멍만 몇 개 뚫어서 네. 한다고 하니까 환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를 것 같은데요. 네. 관절 내시경으로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설명해 거의 주세요. 지금 관절 수술의 한 80% 이상이 네. 관절 내시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왜 그러냐면 우선 관절 내시경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치료받을 때 수술하는 거는 좋지만 수술 부위를 고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걸 시야를 확보하려고 너무 많은 상처들을 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들이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상처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추가적인 합병증을 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절 내시경의 가장 키포인트는 한 시야가 50배에서 60배 정도 확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실제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요 훨씬 더 정밀하게 수술하고 그렇겠네요. 깔끔하게 수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의사들의 숙련도가 높게는 돼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완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여는 수술보다는 내시경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공관절 수술처럼 크게 여는 네. 그런 절개술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네요. 네, 명확하죠. 네. 예.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858님 의 메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와의 사고로 발목 골절로 12주 진단이 나와서 수술 후 철심을 받고 있습니다. 빼는 시기를 놓쳐서 7, 8년 정도 지났는데 나이 들어서 관계없을까요? 30대 후반이시고요. 지금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시네요. 빨리 빼는 게 좋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기계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대부분 기계들이 금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주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MRI거든요. MRI를 못 찍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금속의 MRI라는 게 자석을 이용한 어떤 그쵸. 검사법이라서 그걸 찍을 수가 없었기 네. 때문에 뺄 수 있으시면 가지금 좀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빼면 어느 정도 빨리 빼야 되죠? 보통은 이제 추적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네. 유압이 됐다. 그 다음에 다 붙었다 그러면 빨리 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1년에서 네. 6개월에서 빠르면 6개월에서 한 2년까지 사이에 네. 두고 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6858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기 1505님께서요. 아이 셋 낳고 몸이 많이 틀어진 것 같아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어깨 부분에 통증이 생겼어요. 원래도 어깨가 약하고 뚝뚝 소리가 잘 났는데 병원 가도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석회질만 끼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필라테스를 할 때는 아프지만 하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필라테스를 계속 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 네. 나쁜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안 맞는 동작인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나한테 맞고 안 맞고 뭐가 통증이 느껴지거나. 네, 통증이 느껴지면. 네. 그러니까 어떤 운동도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요. 네. 하는데 아픈 건 나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동작 중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했더니 안 아파. 그러면 그 동작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했는데 어깨가 아파. 네. 그러면은 어깨가 그 동작을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운동하니까 안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신경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죠? 신경이라는 게 무한적으로 자극을 머릿속에 전달하질 않아요. 네. 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신호가 오기 때문에 신경은 차단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라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신호가 오면은 그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면서 네. 마치 봉화에 불이 꺼진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안 가니까 운동을 하는 도중에 안 아픈 거는요. 오히려 위험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분이 석회질만 끼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깨 약하고 뚝뚝 소리가 잘 났는데 병원 가도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는 어깨 부분에 분명히 통증이 있다고 되게 하시는데. 답답한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병원을 좀 찾아다니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를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병원만 가지 마시고요. 네. 본인이 이해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네. 필라테스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동작에 그렇죠. 문제가 예, 있는 예. 거군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동작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동작이 네.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505님 메시지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술 기술 얘기도 잠깐 해볼까 해요. 로봇 인공관절 수술 광고를 요새 되게 많이 보는데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니까 뭔가 더 정확하고 오차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로봇 수술이 의사의 손보다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실수를 줄여주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내 뼈의 형태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네. 거기에 맞게 기계가 그 세팅을 해줘서 좋은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커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건데 위험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계가 수술 중에 고장 만약 작동을 안 하면 어머.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는 거죠. 그런 그리고, 경우도 있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수술을 하면서 기계랑 약간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 경험이 같이 경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로봇도 더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약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봇 수술이 되게 좋고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커팅하는 데 되게 좋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나 네. 아니면 조금 많은 케이스, 그다음에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네. 좀 더 확보되는 데서 하시는 게 더 좋죠. 네. 그럼 뭔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로봇 수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네. 그 어떤 그런 의사의 전문가의 그런 전문성이 네.
중요하다고 보면 네,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사실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의사들이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하는 사람들의 스킬도 또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편차를 좀 줄여줬다라는 게 로봇의 가장 큰 이점이죠. 예. 그러면 실질적인 장점,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어요. 네.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이 커팅을 하면서 이제 뼈를 할 때 예전 거에서는 이 뼈에다 좀 터널을 뚫어요. 네. 터널을 뚫어서 이제 거기 중심점을 잡아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쓰다 보니까 출혈량이 줄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뼈에서 나오는 출혈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오차율을 줄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인공관절을 기계적으로 꼈을 때 오차가 좀만 돼도 그거를 평생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줄여주는 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 하실 수 있으면은 로봇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네. 그때 아까 경험이 조금 더 그거를 위기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죠. 선생님 근데요 또 문득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수술을 하는 의사의 어떤 그런 전문성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스킬을 갖고 계신 그런 선생님들을 어떻게 만나죠? 그게 사실은 의료가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네. 의료 광고나 의료에 대한 평가를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가 소개를 받거나 네, 그쵸. 좋은 경험이 있었던 환자들한테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주위의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제일 좋고요. 사실은 병원도 사실 그런 평가들이 환자 만족도 평가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료 광고에 걸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좋은 후기를 어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올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안 환자분들이 돼요? 블라인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을 할 수 있는 건 왜냐하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의사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같은 내 치료를 받을 때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좋은 경험이 많은 네.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네. 데를 좀 찾아다니시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유명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게 좋죠. 예. 근데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나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약간 의사들한테 좀 불편한 건데 네. 병원에 가서요. 같은 수술하는 환자들을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병실에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사들도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환자가 어떻게 보면 의사하고 환자는 믿음과의 관계잖아요. 네. 믿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얼굴 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대부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같은 건물 내 그 뭐 외래라든지 네. 거기에 같이 기다려 있는 분 중에서 수술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병실에 가셔도 사실 왜냐면 좀 신뢰를 무릅써도 전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도 저한테는 약간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긴 왜냐면 하지만 제가 일단 육체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죠. 네, 근데 병원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아마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뭔가 후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볼 것 같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어렵네요. 만약 하면은 불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또 하나가 진료실에 봤을 때 사실 믿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해주는 의사냐, 아니면 내 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친절한 의사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술도 비슷하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수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성껏 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성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외래도 정성껏 보는 사람들은 수술을 정성껏 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래를 봤을 때 느낌이 좋으면 사실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예. 선생님은 이제 수술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데 선생님은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제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이 소개받고 오는 게 제일 쉽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병을 우선은 당신 병이 어떤 건지를 그분이 이해할 수준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해할 만큼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꼭 받아봐야 돼요. 어디까지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저는 친절한 의사가
막 말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환자의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해내는 의사거든요. 왜냐하면 캐치해내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환자랑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환자한테 공감을 시켰을 때 그 환자들은 저를 믿고 수술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네. 이렇게 좀 분석해 봤을 때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증이라든지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또 다른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좀 내가 이해하기 쉽게 네. 나의 눈높이에서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네. 그게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가 뭐 어떤 면은 지금 수술적 기법이라든지 네. 어떤 진단하는 기법은 아마 향후에 그렇게 많이 발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굉장히 많은 단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료 지식이 없는 분들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중심점이 환자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거를 환자가 이해하고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녹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권한이 네. 어떻게 보면 권한은 알면서부터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환자를 알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치료가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것도 아무리 좋은 수술도 우리가 합병증이 뭐 1%, 0.1%, 0.1% 굉장한 거거든요. 네. 1000명이야지 한 명 문제가 되는데 0.1%에도 나한테는 1%가 100%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내가 진단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환자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네. 수술도 당연히 있지만 재수술이 네.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원장님도 해보셨죠. 많죠. 예.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요? 왜냐하면 지금의 치료법에서 뭐냐면 대부분 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수술의 결과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변했는데 왜냐하면 몸은 전자제품 같지가 않거든요. 네. 고쳤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는 낫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술들이 뭐냐면 원인을 없애거나 아니면 상처난 데를 아물 수 있게 조치를 해주거나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인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잘 낫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낫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쓸데없는 어떤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난 거거든요. 재수술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심만 해줘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내 생활에 필요한 거면은 재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선생님 그 인공관절 재수술은 왜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많은 건 감염이에요. 감염이요? 예. 기계가 망가지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류가 발전하고 그 의료가 발전하면서 한 2010년도 이후에는 네. 기구들이 거의 내구성이 한 30-40년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계는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안에는 한 번도 밖을 노출되지 않았는데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감염되면은 근데 인공관절은 왜 감염되면 안 되냐면 감염균이 이 기계에 붙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혈류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우선은 붓고 열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피 검사라면은 염증 수치가 증가돼 있고요. 네. 또 엑스레이를 보면은 인공관절 주위가 뼈가 녹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감염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불행하게도 기구를 다 빼야 됩니다. 기구를 네. 빼고 거기다 세척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감염된 조직들을 다 떼어내야 되고요. 와. 그런 상태에서 왜냐하면 또 뼈에 감염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뼈에 감염은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안에다가 항생제가 돼 있는 이렇게 공간을 채우는 우리 시멘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세워서 한 6주에서 8주 정도를요. 균을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인데요. 엄청나죠. 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어떤 그런 고통도 네, 감염되면 지옥 같다고 보면 돼요. 진짜요? 거의 수준이 지옥 수준이니까 그래서 병원 시설도 잘 보셔야 되고 네. 또 주위에 이제 감염 여부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수술이 끝났다고
이게 뭔가 완전히 치료가 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수술이 절반, 재활이 절반이다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어떤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재활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까 전에 재활은 왜 하냐면 우리 몸이 상처가 났으면은 관절은 늘러붙으려는 성질을 가져요. 네. 왜?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되니까 재활을 안 하면 늘러붙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늘러붙으면요. 스스로가 범위를 못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술하고 나서 또 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낫는 동안은 좀 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네. 재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상처를 덧나지 않으면서 운동 범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은 언제까지 한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러면 수술한 부위별로 네. 뭔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동작들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릎 인공관절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네. 양반다리나 최악이죠. 뭔가 최악입니까? 네. 네. 쪼그려 앉기는 네. 평생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 말보다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본인이 관절을 사용해서 실패한 경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왜 인공관절 하냐면 방바닥 생활에서요. 그러니까 밭농사 짓고 방바닥 생활하면서 무릎이 전통적으로 무릎이 닿는 면적의 특성을 보면은 바닥에 앉아서 일어날 때 굉장히 작은 면으로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처가 깊은 거죠. 근데 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기계 파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연부조직을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감염률도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바닥 생활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서양인들이 의자 생활, 침대 생활을 기준점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방바닥이었느냐 아느냐를 하는데 무단횡단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단횡단해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급적 좀 피해 주시면 좋죠. 또 이게 또 요즘엔 또 로봇 청소기들도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걸레질을 또 하는 그런 최악이죠. 네. 문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양에서도 하우스메이슨이라 가지고 주부 무릎이라고 그런 용어가 또 있나요? 있어요. 하우스메이슨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니까 그래서 사실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남자분보다 몸무게 적은 여자분들이 관절염, 인공관절 비율이 9대1 정도로 높아요.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분들이 집안에서의 행동이 굉장히 관절한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더더욱 환자가 내 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군요. 네. 선생님 좀 약간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수술 후에 뼈에 좋다고 드시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골국. 이런 어떤 특정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사골국은 사실 지방 열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의 또 문제들이고 또 고지혈증 환자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은 드시라는 게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고칠 때 상당한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식품보다는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 그러니까 진짜요? 때때 왜냐하면 몸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한 거는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육식도 좀 드시고 여러 가지 같이 드시고 만약 그게 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식품을 좀 드시는 게 좋죠. 네. 반대로 또 관절 수술 환자들에게 이거는 진짜 관절의 독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뭔가 최악의 습관이라든지 약간 뭐 음주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제일 나쁜 건 우선 흡연이고요. 특히 흡연을 우리가 이제 뭐 전자담배도 있고 이렇게 그 담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몸에서 그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몸에 어떤 그 재생을 도와주는 세포들이 모세포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세포들이 산소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산소가 많으면 활성화가 잘 돼서 일을 잘하고 산소가 떨어지면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워서
일산화탄소,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그 모세포들이 다 비활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잘 못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많은 노폐물들을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음주를 하면 안 좋겠죠. 그러면 간을 자꾸 피곤하게 하거나 그쵸. 아니면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막 무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런 것들이 되니까 사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수술이 끝나면은 마치 운동을 해야 되는 강박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마치 운동이 보약처럼 네. 어떤 회복을 빨리 도와준다고 하는데 상처거든요. 수술이라는 건 상처인데 자꾸만 상처에 물대거나 손대면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빠르게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합병증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절대 안정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정 시간까지는 보통 어떻게 상처기 알죠? 때문에 한 2주까지군요. 네. 절대 안정이 되게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 계시던 아니면 집에서 계셔도 가급적 활동량을 줄이시는 게 더 좋고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네. 도움이 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2주에서부터 한 6주까지는 통증이 그렇게 유발되지 않은 하지만 관절이 늘러붙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6주까지 제일 많이 늘러붙거든요. 그때까지는 마치 맨손 체조처럼 활동 범위를 좀 넓혀주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6주가 이후에는 안정화되고 상처도 좀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그동안 말랐던 근육들을 운동하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진성이라서요. 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조금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네. 한 일주일 단위로 내가 하고 싶은 양이 한 10%서부터 시작해서 네. 10% 단위로 올라가는데 만약 하다가 또 아프면 좀 줄이셔야 돼요. 그 좀 구체적인 운동으로 한번 예시를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저희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만약 저희 본인이 뭐 걷는 거를 1시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처음엔 한 6분 정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운동 삼아서. 네. 그런 거를 한 일주일 해본 다음에 괜찮아지면 한 10분에서 12분. 그러고선 또 일주일 지나갔는데 괜찮으면 한 18분. 하다가 근데 18분 했더니 아파. 그러면 아니면 다리가 무겁고 뻣뻣해지거나 수술한 부위가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다시 12분에서 13분 정도로 줄이셔서 또 일주일을 해보신 다음에 늘려가시는 게 좋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좀 들으면 상식적인 이야기들인 것 네. 같아요. 몸이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고 네. 어떤 통증이라는 네. 형태로 내가 느끼고 이게 불편한데 그거를 알면서도 뭔가 나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네. 계속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병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관절 치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한 부위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네. 만약 이게 피부 상처면 되게 쉽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한테 이 상처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상처는 뭐 20년을 사셨으면 30년을 사셨으면 30년 동안 내가 겪어봤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은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머님이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다. 엄마들은 아프면 애들 안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배 아픈데 막 이상한 거 안 먹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몸에서 바라는 거는 엄마 마음. 근데 대부분 내 일은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자꾸만 그걸 넘어가거든요. 근데 참고 견디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네. 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흡연을 언급하실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수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환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꼭 확인하고 병원을 결정하라고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술이 이해될 만큼까지 의사들한테 물어보던 공부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 플랜이 어떤지를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다음 주에 해외를 가야 되는데 3, 4주 걸리는 치료인데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런 설명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보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 굉장히 힘들게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공부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새 여러 방송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시고 그 궁금한 것들을
이해될 때까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네. 호기심도 많고 네. 궁금한 건 끝까지 질문하는 그런 성격을 네.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일단 병원이라는 곳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시고. 근데 의사는 네. 의사 선생님이라기 때문에 사실 무서워하시는데요. 네. 의사는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몸을 맡기면서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분들하고 너무 장애를 가질 필요는 없죠. 장벽을 가지고 그쵸. 그리고 너무 권위적인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의사는 다가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병원을 갔다 왔어. 아파서 뭐가 문제래? 뭐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어. 네.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냥 약 처방을 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진료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네. 구조 데이터에서도 하고 네. 그다음에 통증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광열 원장님과 함께 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